자, 우리는 앞서서 하나의 이름으로 단지 하나의 정보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변수와 달리 여러 개의 정보들을 한데 묶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열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배열이라는 것은 반드시 타입이 같은 데이터들을 한 덩어리로 묶는 일을 할 때만 사용이 되어졌었죠. 우리가 정수 배열이다 라고 하면 정수들을 한 덩어리로 묶었었던 것이고, 문자 배열이다 라고 한다면 문자들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사용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묶여진 배열의 각 요소들이 모두 다 같은 타입의 자료형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저 몇 번째 데이터이다 라는 것만 하나의 인덱스 번호를 통해서 식별을 해가면서 접근을 했었으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연관된 데이터들을 한 덩어리로 묶는 방법 중에 배열과 달리 구조체라는 것이 하나 더 제공이 되어지고 있어요. 자, 이 구조체라는 것은 그 묶여질 데이터들의 자료형과 상관없이 그저 그네들이 하나의 연관된 정보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식별자, 즉 하나의 이름을 통해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본다라고 하면 배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달걀을 구입하게 되어지면 각각의 달걀을 담아주는 달걀 꾸러미 상자나 혹은 냉동실에서 얼음을 얼리는 그런 그릇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저 모두 다 동일한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순번에 의해서만 접근을 하면 충분했던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식판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식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밥을 담는 칸이나 국을 담는 칸 혹은 반찬을 담는 칸 등이 내가 그곳에다가 무엇을 담을지에 따라 크기나 모양 혹은 깊이 이런 것들이 서로 다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밥그릇 따로, 국그릇 따로, 반찬 그릇 따로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식판을 통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동하고자 했을 때 그저 식판 하나만 들고 다니면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학생 식당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식판들을 통해서 배식을 하는 일들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연관된 정보들이 있으나 그런 연관된 정보들이 서로 자료형들이 다른 데이터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우리가 구조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한 덩어리로 묶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배열과 다르게 구조체로 묶여진 각각의 데이터들은 서로 타입이 다르다 보니까 그저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이렇게 순번에 따라서 접근해서는 첫 번째 칸에 어떤 유형의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유추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하기 좀 곤란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조체라는 것에 묶여진 연관된 데이터들은 각각을 식별을 하기 위해서 배열처럼 순번에 의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항목들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한 식별자, 즉 고유한 이름을 통해서 따로따로 접근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특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열도 구조체도 모두 다 연관된 정보들의 묶음인데 배열은 같은 타입의 데이터들을 묶어놨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 반복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유용한 구조라고 한다라고 하면 구조체라는 것은 서로 다른 타입의 데이터들도 묶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연관되어진 데이터들을 한 덩어리로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서 이 함수 저 함수 넘겨가면서 좀 더 쉽고 명확하게 연관된 데이터들을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구조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구조체라는 것은 자료형에 구애받지 않고 연관된 정보들이다 라고 하면 모두 다 한 덩어리로 묶을 수 있다 보니까 앞서서 살펴봤던 단순 변수뿐만 아니라 배열이나 포인터라는 것도 모두 다 구조체를 통해 한 덩어리로 묶여질 수 있는 특징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또 거꾸로 구조체라는 것은 그저 연관된 정보들의 하나의 묶음으로써 하나의 변수처럼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체라는 것을 가지고서 배열을 만드는 일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조체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구조체를 배열과 포인터와 그리고 함수와 같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앞에서 다뤘던 기본적인 개념들이 잘 정리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막 헷갈려져서 이것도 저것도 되지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버리기 십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반드시 함수나 배열 그리고 포인터가 갖는 기본적인 원리, 기본적인 동작 방법들을 좀 잘 정리를 해두고 그 개념들이 구조체와 같이 연결되었을 때는 어떻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가라는 식으로 확장하는 형태로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배열의 경우와 구조체의 경우를 한번 비교해서 살펴봅시다. 어떤 이름의 배열이 있는데 이 배열의 요소의 타입은 그 배열 안에 저장되어 있을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의 자료형과 동일하게 되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됐었죠. 더불어서 그런 변수들 몇 개를 한 덩어리로 묶을 것인지에 대한 배열의 요소 개수를 지정을 해줌으로써 정수형 변수 10개를 한 덩어리로 묶고 그 시작 주소를 인터레이라는 배열의 이름으로 가리킬 수 있도록 해보자 라는 것이 배열의 기본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터레이라는 하나의 이름을 통해서 정수 10개를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첫 번째 칸도 두 번째 칸도 그리고 마지막 칸도 모두 다 정수형 변수들의 나열이다 보니까 각각의 칸들을 식별을 하기 위해서 순번에 의해서 인덱스 값이 0인 칸, 인덱스 값이 1인 칸이라는 식으로 식별해 나가면서 사용을 해 나가면 충분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하나의 이름과 숫자를 통해 일련의 나열로 표현되어지는 인덱스를 이용해 반복문을 통해서 각 요소들을 반복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그런 구조였다라는 점을 떠올리면 되겠죠. 자, 반면에 구조체라는 것은 구조체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어떤 S1이라는 이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기존의 변수는 하나의 이름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의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었었는데 구조체로 만들어진 변수는 하나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 개의 연관된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앞서서 구조체를 식판에 비유했었잖아요. 단순 그릇으로 비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변수에는 오로지 하나의 이름을 통해 하나의 정보만 저장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배열이라는 우리가 어떤 달걀 꾸러미나 얼음을 얼리는 그릇과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름을 통해서 똑같은 데이터를 여러 개 저장할 수 있는 특징들이 있었었죠. 자, 반면에 구조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이름을 통해서 배열처럼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나 배열과 달리 저장되어지는 모든 요소의 타입이 꼭 같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경우들이 더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구조체를 통해 유지되어지는 각각의 변수 혹은 배열과 같은 데이터들을 식별하기 위해선 배열처럼 그냥 순서대로 순번에 의해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이름을 부여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그 학생의 번호가 몇 번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또 키가 얼마가 되는지를 그 학생에 대한 연관된 정보다라고 가정을 해서 하나의 이름 S1이라는 이름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S1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3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저장한 데이터가 학번인지 이름인지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그 3개의 영역 중에서 현재 넘버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곳에는 학번이 저장되어지는구나, name이라는 이름이 가리켜지는 곳에는 이름이 저장되는구나 등으로 사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식판도 보면 그저 첫 번째 칸에 밥을 주세요, 두 번째 칸에 국을 주세요가 아니라 국 담는 칸과 밥 담는 칸이 서로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잖아요. 국 같은 경우는 좀 흘러 넘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다른 칸보다 좀 깊게 만들어져 있을 것이고 반찬을 담는 칸은 밥이나 국을 담는 칸만큼 크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각각 용도에 맞게 또 쓰임새에 맞게 별도의 칸들을 갖고 있고 별도의 이름을 부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배열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칸 하나하나를 우리는 요소 혹은 엘리먼트라고 불렀었잖아요. 반면에 구조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각각의 변수 하나하나는 요소라는 표현보다는 필드 혹은 멤버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특히 C 언어에서는 필드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할 것이고 C++ 같은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멤버라는 표현을 더 즐겨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모두 다 하나의 구조체 안에 포함되어진 특정 부분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큰 차이는 없을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다양한 정보들의 집합인 구조체를 어떻게 정의해서 사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배열이다라고 한다면 그저
어떤 타입의 데이터 몇 개를 어떤 이름으로 나열할 것인지만 지정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 구조체라는 것은 어떤 타입의 필드들을 갖는지는 다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처럼 정수와 문자열과 더블형수를 한 덩어리로 묶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더 많은 필드들로 묶여진 어떤 정보들의 집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배열과 다르게 구조체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내가 어떤 정보들을 한 덩어리로 묶을 것인지를 먼저 정의해주는 일이 필요하고, 그렇게 정의되어진 것을 구조체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엄밀한 의미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얘가 구조체가 아니라 구조체라는 것은 그저 정수와 10개짜리 문자 배열 그리고 더블형수의 묶음을 필드로 갖겠다라는 하나의 틀에 대한 정의에 불과한 것이고, 그렇게 정의되어진 구조체를 가지고서 S1이라는 변수를 선언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정수와 문자 10개 그리고 하나의 더블형수를 저장할 수 있는 실제 공간, 이 분홍색 영역이 확보되어지게 된다라는 점에서 이제까지 사용했던 배열과 좀 다른 특징들을 지니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줘야 될 것은 구조체 자체는 틀에 대한 정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구조체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관점에 따라 좀 다른 방법들이 제공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정의하고자 하는 구조체 안에 포함되어질 각각의 필드들을 나열을 해줌으로써 구조체 자체를 하나의 틀로서 정의해주는 일을 수행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정의되어진 구조체를 이용해서 변수나 배열과 같은 실제 정보들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들을 할당받는 과정으로 나뉘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구조체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뒤에 가서 살펴보고, 일단 어떤 이름의 구조체가 정의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정의되어진 구조체 이름을 가지고서 변수를 선언하게 되는데, C 언어에서의 변수 선언문은 항상 변수에 대한 식별자 앞에 타입을 써주잖아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로 구조체 이름은 자료형, 즉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변수를 선언할 때 직접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앞쪽에다가 struct라는 키워드를 써주어서 이런 이름의 구조체를 가지고서 변수를 만들어라 라는 형태를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다음과 같은 예는 S1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드는데 그 변수의 타입이 무엇이냐? student라는 구조체이다 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보면 student라는 구조체를 가지고서 S1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해라 라는 형태가 되어져서 이제 S1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메모리에 가보게 되어지면 student라는 구조체에서 정의되어진 3개의 필드에 대한 정보들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되어지게 되어진다 라는 특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가 구조체는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남게 되어지겠죠. C 언어에서 구조체를 정의하는 방법은 struct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어떤 이름의 구조체를 정의할 것인지를 기술을 하되,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구조체라는 것은 연관된 정보들의 묶음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의 블럭을 표시를 해주고 그 안에다가 어떤 필드들을 이 구조체가 갖게 할 것인지를 변수 선언문처럼 쭉 나열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C 언어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구조는 뭐였죠? 그렇죠. 함수였죠. 모든 문장들은 특정 함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이었고, 함수 자체를 정의하는 구문에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선언문처럼 세미콜론을 동반하지는 않았었어요. 하지만 구조체를 정의하는 것은 C 언어의 기본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함수의 선언문처럼, 함수의 정의가 아니라 함수의 선언문처럼 구조체를 정의하는 구문은 반드시 그 뒤에 세미콜론을 동반해줘야 한다라는 점에 좀 유의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음과 같은 구조는 이런 이름의 구조체를 정의하되 이 이름의 구조체 안에는 이런 필드들을 갖게 하겠다라는 하나의 선언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 이렇게 선언되어진 구조체는 하나의 틀을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아직 어떤 정보들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가 할당되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점에 유의를 해줘야 될 것이고, 이 구조체로 변수를 선언하거나 혹은 배열을 선언했을 때 비로소
이 구조체 안에서 정의되어진 필드들에 대한 정보들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작업은 실행하는 순간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더불어서 그렇게 확보되어진 공간 안에 각각의 필드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필드를 선언할 때 사용한 고유한 이름들이 사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각 필드에 대한 식별자들은 같은 것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점 확인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구조체를 정의한 몇 가지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예로는 2차원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점에 대한 좌표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인트라는 구조체를 정의해 보도록 했습니다. 보통 2차원상의 좌표값은 x좌표값과 y좌표값에 의해서 식별되어지잖아요. 따라서 각각의 x 혹은 y 좌표값을 저장하기 위할 목적으로 x라는 변수, y라는 변수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포인트라는 이름의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조체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x, y라는 변수를 개별적으로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만 그런 경우에 어떤 한 x좌표, y좌표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서 각각의 좌표값들을 식별해 줘야 될 것이고, 이를 함수와 같이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매번 두 개의 데이터를 따로따로 넘겨줘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런 좌표점들이 한 100개가 있다라고 하면 100개의 좌표점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200개의 변수들을 관리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물론 배열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단순하게 해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런 번거로움들을 좀 더 줄이고 또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조체를 정의해서 사용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현재 이 포인트라는 구조체를 정의한 것이지 포인트라는 구조체를 가지고서 변수를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아직 틀만 정의했다 뿐이지 그 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실체를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메모리도 할당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 라는 것이에요. 구조체만 정의하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임의의 하나의 날짜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date라는 구조체를 한번 정의해 본 것입니다. 보통 하나의 날짜는 연도, 월, 일 이렇게 세 가지 정보로 구성되고 있는데, 연, 월, 일이라는 이 세 가지 정보들을 하나의 문자열로 유지하게 되어지면,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1일이다 라고 했을 때 2020년 1월 1일이라는 하나의 문자열을 기반으로 해서 2020년 1월 1일에서 일주일이 지난 시점의 날짜가 며칠이냐라는 것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연도, 월, 일 이런 것들을 다 분리해 가지고서 산술적인 연산을 해줘야 하는 좀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좀 더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연도와 월과 일을 별도의 정수형 변수에 따로따로 저장을 해보자 라는 거죠. 역시 이를 위해서 year, month, day라는 세 개의 변수를 사용을 해볼 수 있지만, 이 세 개의 변수가 연관된 하나의 정보, 즉 하나의 날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date라는 구조체를 정의를 하고 이 구조체를 통해서 이를 처리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개의 변수를 하나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의 변수에 속해 있는 세 개의 필드들을 통해서 어떤 한 날짜에 대한 정보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예는 첫 번째 예의 경우를 조금 확장해 본 것인데, 2차원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직사각형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rect라는 구조체를 정의해 본 거예요. 2차원상에 존재하는 사각형의 대표적인 경우가 화면을 예를 들어 볼 수 있겠죠. 자, 화면 어딘가에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직사각형과 이 직사각형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직사각형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얼마의 크기로 표현되어져 있는지 등등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에요. 자, 그래서 2차원상에 존재하는 직사각형에 대한 정보는 다양하게 기술할 수 있는데,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직사각형의 좌측 상단 꼭지점에 대한 좌표점과 이 지점이 되겠죠. 그 좌측 상단 꼭지점부터 얼마의 폭을 갖고 있는지, 또 얼마의 높이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2차원상에 존재하는 각각의 직사각형들의 위치나 크기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좌측 상단 꼭지점의 XY 좌표값과 그 XY로부터
얼마의 폭과 높이를 갖는 직사각형인지를 4개의 정수형 변수를 통해서 표현하도록 해본 것입니다. 구조체를 정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변수 선언문은 함수 매개 변수와 달리 단순히 지역 변수를 선언하는 것처럼 하나의 선언문에 여러 개의 변수들을 선언하는 것도 허용되어진다라는 것은 눈여겨봐두기 바랍니다. 물론 4개의 변수가 모두 다 정수형 변수이니까 하나의 선언문을 통해서 변수 4개를 한 번에 선언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렇게 연관된 정보들을 한 덩어리로 좀 묶어서 주석 같은 것들을 좀 더 명료하게 표현해 보겠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같은 타입의 변수라고 해서 하나의 선언문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이렇게 나름 그 내부적으로 연관된 정보들을 한 덩어리로 묶어보는 것도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4번째 경우 보면 단순히 숫자들의 묶음뿐만 아니라 타입이 다른 필드나 혹은 배열로 표현되어지는 필드도 하나의 구조체로 묶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저 어떤 함수 안에서 선언되어진 각각의 변수 선언문처럼 타입과 이름들을 쭉 나열해주면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하나의 정수형 변수와 문자 배열 그리고 더블형 변수를 통해서 각각 번호와 이름과 키를 저장할 수 있는 이 3가지 연관된 정보들을 스튜던트라는 하나의 구조체로 정의해서 사용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양한 방식들로 또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한 덩어리로 묶겠다라는 형태의 구조체를 정의했다라고 하면 이 구조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비로소 연관된 정보들을 한 덩어리로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만들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일반 변수와 마찬가지로 변수 이름을 무엇으로 지정할지 앞쪽에다가 내가 만들고자 하는 변수의 타입을 써주면 되는데, 구조체 이름이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struct라는 키워드를 동반해줘야 한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struct student s1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s1이라는 변수를 만드는데 그 변수의 타입은 student라는 구조체로부터 만든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역시 하나의 선언문에 여러 개의 식별자들을 지정을 해줌으로써 S2도 S3도 모두 다 학생이라는 구조체로부터 만들어진 변수를 지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각각의 변수들은 이제까지 다뤘던 단순 변수와 달리 하나의 변수가 할당되어지는 공간 안에 가보면 student라는 구조체에서 정의했던 것처럼 number라는 정수값, name이라는 문자 배열, height라는 더블형 변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연속되어진 메모리 공간에 한 덩어리로 할당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우리는 S1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넘버와 S2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넘버는 서로 다른 영역들이 할당되었기 때문에 각 학생들에 대한 정보들을 분리하면서도 또 한 학생에 대한 정보들은 좀 더 밀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좀 예외적으로 보면 구조체를 정의하는 행위와 정의되어진 구조체를 가지고서 변수를 선언하는 행위를 따로따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래의 예에서처럼 이러이러한 필드들을 갖고 있는 하나의 스튜던트라는 구조체를 정의하면서 동시에 S4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선언하는 구문을 같이 사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보면 스튜던트라는 구조체를 먼저 정의했고 하나의 선언문으로서 구조체를 정의했고 그 정의되어진 구조체를 가지고서 S1이니 S2니 하는 변수들을 선언을 했었는데, 이 예제를 보면 스튜던트라는 구조체를 정의하면서 더불어서 그 구조체로 S4라는 변수를 선언해라 라는 문장을 한 번에 갖고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스튜던트라는 구조체 이름은 언제 사용되어졌어요? 그렇죠. 변수를 선언을 할 때 내가 만들 변수를 어떤 구조체로 만들 것인지를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하나의 이름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아래에서처럼 구조체를 정의함과 동시에 변수를 만들었고 이 변수 하나만 만들면 되고 더 이상 이 구조체로 변수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조체를 정의하면서 구조체의 이름을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특징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저 S5라는 변수는 이러이러한 필드들을 가지고 있는 구조체로 만들어진 변수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된 것이고, 다만 이 구조체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변수를 또 만들 수는 없는 그런 특징들이 생기게 되겠죠. 물론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할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뒤에서 배울 다른 어떤 표현이 이런 표현과 좀 비슷하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 경우에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한 상황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좀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 삼아 봐두기 바랍니다. C 언어의 구조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연관된 정보를 한 덩어리로 유지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사용되어지는 문법이기도 합니다. 일단 구조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구조체라는 것이 왜 필요하고 또 구조체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구조체 자체를 정의한다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가를 잘 식별해 두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구조체를 정의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실 다음 영상에서 구조체를 정의하기 위한 좀 더 보편화되어진 많이 사용되어지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하게 될 것이에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기본적인 방법과 다음 영상에서 소개할 방법들에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도 잘 확인해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